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공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국과 미국의 견해가 일치했다. 관망하던 대통령실이 이틀 만에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의 도감청 의혹 제기는 동맹 자해 행위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향 1년 만에 대구 동화사로 공개 외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도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죠. 총선 1년 앞둔 시점일지라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되는데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강릉 대형 산불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월 11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급 강풍을 타고 주변 민가까지 급속히 번지던 강릉 대형 산불이 오후 들어내린 비 덕분에 기세가 꺾이면서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80대 노인이 숨졌고 주택과 펜션 수십 채를 비롯해 문화재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도심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피해 주민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등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표 관광지 경포 일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대통령실이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용산 이전 문제로 비화하는 데 대해선 철통 보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시키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역사인식 계승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친구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의 발인이 오열 속에 엄수됐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크게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1심 재판에 넘기지 않았던 아들은 공범으로 못 받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서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사실상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6%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에서 무섭게 번지던 대형 산불, 오늘 안에 잡힐까 걱정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내린 비 덕분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네, 최대 풍속 20에서 30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으로 불은 주변 민가로 급속도로 번졌는데 소방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최고 대응수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숙이 뿌리 박힌 나무들이 쉴 새 없이 흔들리며 맥을 추지 못합니다.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은 마치 한여름 태풍 같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과 운정동에 있는 경계지역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 20분쯤. 강풍에 넘어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리며 불씨가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지 50분쯤 지난 오전 9시 18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선제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에 산불이 민가로 삽시간에 퍼지자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43분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소방 최고 대응수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250명 이상 500명 미만 인력을 동원하는 전국 소방동원령 2호도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산불 이후로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내린 비 덕분에 산불도 급속도로 진화됐습니다.
낮 1시 30분 기준 10%였던 산불 진화율은 2시간 뒤 88%를 기록하더니 3시간 뒤인 오후 4시 반에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주민 550여 명이 인근 중학교와 체육관으로 신속히 대피해 우려했던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불이 잡힌 이후 강릉시 안현동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530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인근 주택과 펜션을 비롯해 문화재인 방해정까지 모두 7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번 강릉 산불 민가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민가로 번지면서 주택과 펜션 등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다급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8시 20분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민가까지 번진 겁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쳤습니다. 원래는 펜션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차량, 운전자는 불길이 번지자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포탄을 맞은 듯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세간살이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나 이렇게 탈 줄 모르고 못만 나왔다니까 지금. 여기 좀 불 좀 꺼주세요. 그럼 내가 저 좀 찾아보게. 이번 강릉 산불로 주택과 펜션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산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산불 인근에서 조심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번져서 다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야. 인근 골프장 역시 심각한 피해를 받고 경포 인근 호텔 4곳 투숙객 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때 경포대 초등학교 담벼락까지 불이 확산해 학교 측은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비가 내리면서 민가에 옮겨붙은 불이 대부분 꺼졌지만 이미 주택과 건물이 잿더미로 변한 뒤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 일대는 이번 산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 주변 소나무숲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짙은 연기는 경포호는 물론 해변까지 뒤덮었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번진 불이 1시간여 만에 2km가량 떨어진 경포 일대를 덮친 겁니다.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들은 검게 그을린 채 잿더미가 됐고 호숫가를 둘러싼 갈대숲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강릉 하면 경포대가 중심인데 불에 타가지고 가슴 아프고. 바닷가에 줄지어 있던 숙박시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건물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건물 전체가 모두 탔고 앞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700명이 넘는 투숙객이 황급히 대피했지만 30동이 넘는 숙박시설이 불탔습니다. 카페와 상점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불에 아예 끌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떻게 안 부쉈단 말이에요. 그때 소방차가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다 타고 온 거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인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서 보니까 현실이 심각하네요. 피해 복구를 마치고 예전처럼 다시 손님을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릉 경포대 인근엔 유난히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문화재 소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온종일 이어졌는데 지키지 못한 문화재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한 바퀴 휘젓더니 메마른 목조 건축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포 북서쪽 강원도 유형문화재 강릉 방해정입니다. 방해정은 조선 철종 때 선교장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가 1940년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이번 불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안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안에 조금 일부 타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우리가 뭐 조금 나중에 보수할 건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문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부수고 좀 들어가서 다 진화를 했어요. 고압 호스를 이곳 끌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바로 아래 나무까지 불길이 꽉 차오른 상태. 소방관들이 지키려는 건 관동 8경 제1경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경포대입니다. 불이 지나는 바람길에 경포대가 들었다는 소식에 당국은 부랴부랴 현판 7개를 떼 인근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진화인력이 몸으로 막으며 불길을 잡았고 수많은 시인 묵객의 흔적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코앞까지 불길이 다가온 강릉 선교장과 불의 띠 안에 있던 강원도 유형문화재 호해정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람 방향 반대에 있던 보물 오죽헌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가 산적한 경포대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경포호 주변 정자인 상영정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태풍급 강풍에 강릉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YTN에도 많은 제보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야산에서 도로로 그리고 주택가로 산불은 강릉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포 뒤편 야산에서 거대하고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인근 카페와 음식점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경포 인근 야산, 거대하고 뿌연 연기와 불기둥이 뒤덮었습니다. 도로 주변도 붉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로 주변 나무들도 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연기가 도로를 뒤덮으면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뒤늦게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들이 급히 차량을 멈춥니다. 건물도 집어삼켰습니다. 펜션이 화염에 휩싸여 주변 일대가 연기로 자욱합니다. 불길은 주택가도 위협합니다. 검은 잿가루가 비처럼 흩날립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야산에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불씨가 넘어와서 이제 조금씩 번지는 주택이 이제 타는 장면을 좀 목격을 했고, 그 옆에도 안 찍히는 건물들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이 나와서 물을 다 뿌리고 있었거든요. 산불로서 올해 처음으로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강릉 산불. 태풍급 강풍이 키운 산불은 소중한 살림은 물론 생활 터전마저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에는 이맘때쯤 영동 지방에 나타나는 고온 건조한 돌풍, 양간지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워낙 바람이 거세서 초대형 헬기도 뜨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민가를 위협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옆으로 누우며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을 만난 산불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4월에 고온 건조한 돌풍, 양간지풍이 나타나며 설악산에 초속 37.8m, 강릉에도 초속 26.2m의 돌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강풍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확산됐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제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주택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산불이 3단계까지 선언이 됐고요. 헬기라도 떠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강풍의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이 강풍에 부서져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돌풍성 바람이 불다 보니까 헬기가 시동을 못 걸 정도입니다. 임무도 하지도 못하고 초기에 거의 인력 진화에 의해서만 진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도 빨리 됐고 피해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세도 없이 확산하던 산불은 오후 3시 이후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북쪽에 머물던 비구름이 내려와 단비가 내렸고 바람도 약해진 겁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낮은 야산과 구릉지라 인력과 장비 투입이 원활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조경보와 화풍이라 불리는 양간지풍이 겹치며 4월에 악몽이 다시 재현됐지만 예상치 않았던 단비와 진화자원의 투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에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 집무실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3박 5일 방미길에 나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돌발 변수로 등장한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에서 보도한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 관련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 감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위조된 내용인 만큼 미국에 달리 전달할 것도 없다며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신뢰를 더 굳건히 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내고 문건 내용이 위조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이 용산 이전 문제로 비화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청와대 시절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었다면 현재는 통합 안보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허위 의혹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대대적 역공으로 선회한 건 자체 조사 결과 용산 청사가 뚫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기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가 있기 전까진 여론의 반신반의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에도 미국이 우리 정부 내부를 도청했다는 의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스템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가 보안 시설이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해 철통 보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국방부 건물을 설계했던 보안 전문가도 이미 10여 년 전에 미국 규정에 맞게 도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미뤄볼 때 전문가들은 창문 떨림을 통한 도청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레이저를 쏴서 창문이나 벽의 진동을 측정해 분석하는 기법인데 옛날 방식이라서 방지 필름을 붙이고 이중창을 달아 떨림을 막는 등 대처법도 많이 알려졌던 겁니다. 반면 전자파 도청 우려는 여전합니다. 템페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공간에 떠있는 전자기기의 전자파를 낚아채서 정보를 훔치는 기술입니다. 틈도 없이 6면을 두꺼운 철판으로 막아야 100%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공에 떠있는 전자파, 무수히 종류가 많은 전자파를 잡아가지고 내가 용산실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럼 그걸 그대로 분석을 해서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같은 얘기죠. 일반인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누군가 도청 장치를 심어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정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4월 대통령실 공사 현장에선 인력들이 자유롭게 왕래했다면서 다른 정보기관 입장에선 도청 장비를 설치할 절호의 기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위치가 미군 기지 바로 옆이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앞뒤로 다 미군 부대잖아요. 아직도 이 미군 부대 남아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미국이 집중적으로 도감청을 하려고 시도하면은 뚫리기가 쉽다는 거죠. 뭐 장비가 어떤 게 있다건 이제 그다음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밖에 메신저 해킹과 내부 협조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가능성이 단 0.1%라도 대통령실이 뚫리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모든 경우를 재점검하고 보안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 정부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정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이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이전 때부터 우려됐던 문제가 드러난 거라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설을 새로 보강한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훨씬 보안이 강해 도감청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감청이 대통령실 이전 탓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깎아내린 겁니다. 용산 이전 그걸 자꾸 이렇게 그하고 연관을 지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보안이 강화됐다는 게 그러면서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은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수 조작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유통 경로상에서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한다든지.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린 데 이어 도청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졸속 이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입니까?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해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미국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3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다시 외교안보 문제로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공개했는데요.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내용이 빠졌습니다. 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본 기업에서 일한 것처럼 서술하면서 강제성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維持強化に向けて、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る日本外交の姿をこの外交青書を通じてしっかりと国内外に発信できればというふうに。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려는 조치라는 일본 정부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던 대목을 쏙 뺐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확실한 역사인식 계승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사에는 또 강제동원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고 기술해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하며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이 건전한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외교청사에서 드러난 퇴행된 역사인식은 향후 여러 과제에서의 한일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닷새째 남북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입니다. 2주 만에 공개석상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서쪽과 남쪽 지역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평택 미군 기지인 험프리스 주변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회의에서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적들이 대응할 수 없는 군사적 행동 방안들이 논의됐고 김 위원장은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이 닷새째 남북 통신망을 끊고 다시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정부 입장을 담은 대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뒤 통신선 불통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투자보장 합의서 위반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을 코앞에 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재개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친구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다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승아 양이 아끼던 인형을 꼭 안은 채 오열을 멈추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가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했던 상황에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이 CCTV 화면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빠가 환하게 웃는 동생의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섭니다. 어머니는 딸이 아끼던 인형을 꼭 안은 채 관을 계속 어루만집니다. 지난 주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4학년 배승아 양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속에 승아 양은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조금 무서워 살고 있지만 금방 없겠다. 어떡하니. 유족은 함께 사고를 당한 승아 양의 가장 친한 친구도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승아 친구들 이제 다 나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다 나아서 좀 행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신 식당 앞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떠난 A씨는 사고 장소까지 5.3km 정도를 주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전 기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잡는 등 사고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는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 감속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지인 9명이 소주와 맥주 10여 병을 마신 거로 확인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보신 이 사고 현장을 찾아 고 배승아 양을 추모했습니다. 이 총장은 우리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9살 배승아 양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음주 사고,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경기 하남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남성은 아들 셋을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던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화꽃 가운데 놓인 아버지의 영정 앞에 새아들이 절을 올립니다. 나란히 군에 복무하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막내까지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삼형제의 아버지인 49살 A씨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래는 사고라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병실이 아닌 영황실로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꿈인가? 거짓말 같다. A씨는 8년 전에도 물류 트럭을 몰다 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친 뒤 분식집을 운영하며 집안을 이끌어왔습니다. 최근엔 가게를 내놓아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직접 배달일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쉴 틈도 없이 일하다 생애 마지막 날에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만 하시는 분이라 집을 거의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A씨를 숨지게 한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전날 밤새 술을 마시느라 잠을 자지 못했고 사고 순간에도 졸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의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살인자잖아요. 운전자는 대신 음주운전과 실수로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고하는 형량은 최대 징역 3년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재판에 넘기지 않았던 곽 전 의원 아들도 공범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2달여 만으로 이번 강제 수사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컨소시엄 구성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1차 수사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산업은행과 손을 잡았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영입을 시도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에게 잔류를 설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합류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가 애초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50억 원이란 액수가 크긴 하지만 이미 다 커서 결혼한 아들이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거로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준비와 함께 보강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못 받고 50억 원을 성과급을 가장한 뇌물로 판단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새로 입건하게 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지 추가 수사를 한 뒤에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곽 전 의원 측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됐다는 건 처음 들었고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연루된 청소업체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통해 무마해줬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뇌물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고 이 대표에 대한 청탁을 받거나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 전 부지사와 주고받은 통화 수백 통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재작년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자신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지워달라고 지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는데 검사 임용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여성이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급히 법원을 나섭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입니다.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해 이달 말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지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공보양 아닌 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오늘 선고 결과?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월 30일 새벽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A씨는 당시 모르는 여자가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항의하며 머리채를 잡고 2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방의 편만 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A씨가 초범인데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A씨의 검사 임용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A씨를 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이 이뤄지는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사 임용 안 되면 소송하실 건가요? 그럼 합격도 안 했는데 특권은 벌써 생기신 건가요? A씨의 만행은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전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A씨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유아인 씨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졸피뎀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는 5종류로 늘었습니다. 특별 사면 이후 대구 사저에서 두문불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한 사찰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나며 1년 만에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만나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재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특유의 올림머리에 흰 상의를 갖춰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 환영을 받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특별 사면 석 달 만인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고 1년 만에 첫 공식 외출입니다.
대구 동화사를 찾아 합장하고 분양한 뒤 큰 스님으로부터 축원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감 생활을 위로하는 덕담은 굳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동화사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2시간 반가량 머물렀습니다. 첫 공개 일정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만남을 요청해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다음 주 사저에서 맞이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정치 행보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 아마 방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이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는 게 김기현 대표 측 설명이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전광훈 목사 관련 논란을 당과 연결짓지 말라고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기강을 잡으려는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적 메시지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보수 진영 결집 그리고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현행 3.5%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대로 내려서는 등 둔화세를 보이는 만큼 오히려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만에 회의를 연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의 선택은 만장일치 동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5%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동결을 택한 첫 번째 배경은 역시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둔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금리를 더 높일 이유가 없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4분기에는 3%대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수준을 나타내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지만 자금 유출 조짐이 없다는 것도 동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 채권에선 금리 격차가 크지 않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 가능성도 작은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3월달, 4월달에 다 유출이 있었지만요.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자금들이 유입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경기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6%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 4분기 중 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인상 기조는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데 1.5% 성장률은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해 1.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0.2%포인트 낮춰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1월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0.2%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 연속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 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IMF가 1, 2월의 수출과 내수 실적치가 둔화한 데다 하반기 경기 반등폭도
한국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독일과 일본 등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5.2%로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재정당국에도 긴축 재정을 권고하면서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더 명확한 결론을 오늘 냈습니다. 자,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의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던 전날까지 입장에서 조금 더 나간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는지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조가 됐다는 얘기는 아예 수집되었던 적이 없는 정보를 누군가 정보가 수집된 것처럼 만들어냈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없는 걸 만들어냈을 때 위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또 미국 측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이 변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건은 그러니까 있는데. 문건은 있는데 그 내용을 예. 누군가 좀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내용을 좀 일부 바꾸거나 해서 이게 만약에 러시아에서 개입을 했다면 러시아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법률적으로는 변조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조가 정확한 표현인지 변조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언론에 보도된 물론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를 것 같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예, 어제 이스라엘이 이 허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명백히 사실과 좀 다른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보를 누군가가 내용을 바꿔버린 것인지 아니면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대로 아예 없던 정보를 그냥 정보가 수집되었던 것처럼 만든 것인지는 예.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특히 뭐 우리나라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야당의 허위 의혹 제기가 국익 침해 행위다. 야당에도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세를 했는데요. 자, 대통령실이 강공으로 좀 돌아선 이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이 기밀 문건이 허위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측 발표 입장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제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사항이 3개인데 첫 번째 문서의 유출입니다. 문서의 유출.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문서의 유출. 첫 번째는 뭐죠? 예.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서의 유출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문서가 상당 부분 위조 또는 아까 변조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은데 변조되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유출된 문서가 기밀 문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전제가 그럼 기밀 문서의 내용인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이제 이게 다 왜곡되고 사실과 무관한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는데 미국 측 해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밀 문서고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문서를 봤더니 내용이 상당 부분 일정 정도가 변조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밀 문서의 존재는 미국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밀 문서 내용에 대한민국 정보의 도감청 혹은 휴민트로 인한 정보 소스가 흘러나간 것, 이 부분이 인정이 된 거거든요. 미국 발표에 따르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반응이다. 미국의 반응이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기자들이 계속 그 부분을 캐묻습니다. 예. 원래 있는 문서가 상당 부분 사실이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계속 피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해명을 하는데 예. 대부분의 기자들이 사실을 전제로 유출되었고 유출된 내용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이 변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는 왜 실질적으로 피해자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미국의 입장을 변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그 기밀 문서가 만들어졌으면은 도청이 됐네? 혹은 문서가 유출이 됐네? 이걸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짜 뉴스다? 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내 문제로 정쟁화 시켜버립니다. 야당이 이거 문제제기 해야죠. 여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매듭을 짓는 듯한 자세는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강공 모드로 나가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본질에서 좀 비켜나 있는 거다. 예. 왜냐하면요.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져버리면요. 예. 그럼 그 실질적으로 만약에 있었다고 전제가 되면 이후에 거기서 도감청 시설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어떻게 찾아내거나 어떻게 공사해서 바꾸죠? 이런 문제 등등의 문제. 그럼 앞으로 미국이 또 계속 한다면 어떻게 막죠? 예.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고 서둘러서 지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먼저 선을 긋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도감청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반응을 내는 거는 아니죠.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예. 있습니다. 사실은 도감청의 방법이 아닌 다른 첩보 수집의 방법을 통해서 모은 첩보를 갖고 정보를 생산해내는 방법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도감청을 사실로 전제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뭐 늘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끝까지 도청이나 감청 아니면 다른 나라 정부의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 이제 스파이가 되는 거죠. 스파이가 되겠죠. 뭐 흔히들 이런 경우에는 휴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스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재를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죠. 사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고 다만 실무적으로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상 긍정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명확하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그렇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도 또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반응도 도감청의 실시 여부 또 휴민트의 존재 여부는 끝까지 확인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예, 양국 국방장관도 20분 정도 통화했고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이제 전화를 요청해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자, 어쨌든 미국은 이번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쪽에 방점을 찍고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측은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 측은 어쨌든 정보의 일부 내용이 변작이 되던 누군가 손을 댔던 간에 만약에 원본 정보가 있었다면 그 유출 경위는 미국 측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2013년도니까 10년 전에도 전 CIA 직원인 스노든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 경로를 찾는 건 미국으로서는 최우선의 책무가 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미국의 첩보 활동이 그렇죠. 그게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졌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확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 궁금한 거는 정말 그 불법적인 첩보 활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요, 완전히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그 유출된 정보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 미국 그 정부 당국이 유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유출이면서 그 전제가 뭐였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밀 문서라고 하는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다. 근데 유출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일정 부분이 위변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밀 문서가 있었다. 그럼 기밀 문서는 어떻게 취합됐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좀 주세요. 아니면 SNS 나온 것도 상당 부분 내용이 있으니 이거는 회의 내용이니까 도청으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휴민트가 빼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도대체 우리 정부 내부에 이 정보를 빼돌린 사람이나 혹은 도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부분을 미국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완전 위조되고 가짜뉴스 미국이 유출한 표현을 왜 씁니까? 있었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있는 문서는 도청 내지는 휴민트를 통해서 나온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스노든 미국 도감청 도청 자료 폭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이 이미 보도 나오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하고 마크롱 그때 마크롱이 아니었죠. 그 미테랑 대통령이 그 진위 여부 확인이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항의를 했죠. 강도 높게 항의했죠. 그럼 미국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한미 안보나 한미 동맹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먼저 미국 측을 비호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지 좀 기다려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피해자한테 자꾸 가해자를 감싸는 방향으로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잘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거죠. 곧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최종 조율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변수가 될 수가 없죠. 자, 미국 측에는 위조된 거라서 입장 전달할 게 없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언론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아마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위조되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부 내용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렇다면 일종의 정보 수집 활동은 있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게 있다면 항의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미국 측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정도를 요구하고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뭐 이참에 이것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예. 활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하는 발언은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는 위조된 거라서 입장 전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지만 실제로 가서 실무진들 만났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김태호 차장이 저렇게 질문했으면 제가 기자라고 한다면 그럼 위조됐으면 원본은 뭔가 있는 거냐? 그럼 원본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뭔가 있는 것이 위조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이 새롭게 완전 가짜 뉴스로 창작됐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미국 측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위조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자, 미국 측에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한미 동맹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악수하면서 뒤로 아주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 지갑 왜 빼냐? 그리고 이미 스노든 폭로했을 때 전 세계 50여 개 국가를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도감청하고 정보 유출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방국에 대해서.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됐으면 그 우방국에 사과하면서 그 이후에 조처를 취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국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민들이요, 미국 보도되는 거 다 봅니다. 근데 미국 측은 도감청이나 이런 정보 유출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정부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야당을 억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그럼 우리 정부는 도대체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거야?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공개해야만 예. 국민들의 신뢰가 되는데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한미 동맹 문제 없다. 한미 동맹 문제 없다는요, 안물안구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건 안 흔들립니다. 예. 왜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측이 그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 비선 라인이나 비공개 의제로는 던질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항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이 문제는 미국과의 국익이 중요한데 국익의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탱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한미 동맹만 강조한다고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접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서둘러서 왜 우리가 진화하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보안 문제도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대통령실은 군사시설 예전에 국방부로 썼으니까요.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창보다 강한 방패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뚫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뚫릴 때마다 대비책을 세우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러시아에 있는 미 대사관을 도청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짓는데 15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자, 사후 대책을 세워갖고 절대 도청을 못하게끔 막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요, 김병주 사성장관 출신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사할 때 가보니까 인부들 신원 검증하는데 한 2달쯤 걸리는데 그냥 각서만 쓰고 넣는 걸 보고 이건 나라도 심을 수 있겠네라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뚫렸다 안 뚫렸다라고 하는 것을 야당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어쨌든 나와 있는
정보가 기밀문서라고 했으니 예. 그럼 어떻게 뚫렸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뚫린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뚫렸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조사해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이게 지금 철토이다. 정보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창을 막는 방패는 없다 그래요. 그럼 뚫리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되면 이제 대책 못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 예. 김병기 의원 얘기를 해주셔서 이 질문을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렇죠. 김병주 예. 의원. 예. 그 4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이 너무 복잡했는데 그때 다른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서 도청 장치나 이런 게 설치됐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유출된 예. 정보가 사실이란 전제하에 보면 물론 양국이 다 부인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뚫리고 프랑스도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모사드 본부 이사 안 갔거든요. 프랑스도 여전히 직무실 그대로 쓰고요. 그러니까 꼭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갑자기 철통 같은 보안이 뚫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뭐 어떤 도청 장치나 뭐 이런 걸 심을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은 어디나 다 있죠. 근데 그러면 기존의 청와대를 그대로 썼으면 보안 문제가 전혀 없었겠느냐, 그것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죠. 사실은 청와대도 구조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보다 구조만 본다면 더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하고 900m 떨어져 있는 비서관동,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 직원들이 그 건물을 여러 개 썼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에 다 모여 있는 것보다도 보안적으로 더 취약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보안이 뚫린 게 사실이라면 그게 꼭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출된 문건을 보면 한국 뭐 포탄 수송 일정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 논의 여부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신원식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대화 내용의 핵심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필요한 포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미 풍산에서 10만 발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안 하고 미국만 가진다는 조건으로 10만 발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3월 초에 있었다고 하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고민을 몇 개월 전에 한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3월 초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걸 뭐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이 했다는 게 굉장히 전 생뚱맞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풍산이 생산한 포탄 10만 발을 미국으로 이미 수출했는데 올 3월 초에 또 논의를 했다는 게 좀 생뚱맞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조가 정확한 표현인지 변조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미 지난 연말에 수출을 한 거를 갖고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다는 게 그 정보 문건의 내용이라면 그 정보 문건 자체가 아예 없던 걸 누군가 그냥 정보인 것처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보안이 뚫렸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미국의 도청 문제나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맞고 오늘 안철수 의원은 오랜만에 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통령실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앞서 얘기하신 정봉주 의원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게 보안이 허술해질 수 있겠다. 야당이 당연히 비판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모사드는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뚫렸다. 그러면은 같은 시긴트라도 그러니까 그 신호 정보를 통해서 도청하는 장치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고 모사드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서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도청 장치를 심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개연성은 이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무척 높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그 슬그머니 피했는데 그 공사하는 인부들의 그 신원 점검을 신원 확인을 2달 동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너무 급히하다 보니까 그냥 각서만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하게 되면 책임지겠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문제 제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터졌으면 그럼 이 공사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야당의 문제 의식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 지적하듯이 저런 입장을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원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 게 누구냐면 코바나 콘텐츠 출신 직원들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확인합니까?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건희 여사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다 믿는다? 대부분에요. 이 휴민트로 그 포섭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이제 위킬리크스 그 자료를 보면요. 본인이 그쪽에 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정보고 뭐 요거 하나 복사해 주세요 하면 그게 중요한 정보하고 크로스 체킹되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까지 다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국회에서 적어도요. 예. 진상조사 여부로 가기 전에 정보위 소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를 소집을 예, 왜냐하면 정보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게 정보위에서는 사실대로 다 이제 국정원에서 와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이 정보를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듣고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가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겠죠.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국회에다 보고하겠다. 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실에서는 이 입장 안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정보위 소집을 해서 혹은 국정조사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이 예. 얘기했고요. 지금 정봉주 의원 적어도 정보위라도 좀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지금 정봉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보안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불과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때 집권 초기에 한참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 갖고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뭐 잘못 찾는다고 하면서 그때 국정원 중앙 서버에 있는 내용을 비밀 취급 인가도 전혀 받지 않았던 민간인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민간인들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뭐 물론 우리 정부 취급에 있어서 정부가 비밀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안이 허술했던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근데 국회 정보위원회라는 것이요. 사실은 주로 일방적으로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진상 파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거기서 어떤 뭐 조사를 나가거나 이걸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정보위를 연다고 해서 그 진상 파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대통령실 위주로 진상 파악을 하고 다만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 부분 예. 진상조사가 벌어지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밝히는 이 성격상 그렇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궁금증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앞으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총선 1년 남기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출소 후에 대구에 보금자리를 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향 1년 만에 첫 공식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는데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그 정부가 무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뭐라 합니까 무슨 특별히 무슨 뭐를 했다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What? 자,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하고요. 자켓은 흰색을 입었고 목걸이도 하고 표정도 밝아 보였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신 이 부분이요. 의현 큰 스님이 이제 비선실세 발언을 이제 덕담처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이 살짝 굳어졌거든요. 오늘 이 동화사 첫 나들이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른바 이제 친박 출신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물밑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여의도에서 떠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박의 좌장격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사면복권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이 당에서 이제 국힘에서는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예단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어떨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그 출타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국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심내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서현 전 총무원장 스님이 비선 실세하면서 문재인 정부라고 찍었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대통령이 수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사를 총괄하고 한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거기서 역할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은 서현 스님이 절에 오래 계셔 정보를 잘 모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한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곧 김기현 대표를 만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총선 때까지 국힘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긍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식 행보,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적 행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와병설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던 것이죠. 오늘 동화사 방문은 그런 와병설을 불식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주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동안 수감 생활이 길었거든요. 거의 5년을 꽉 채우는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록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라는 와병설은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방문한 동화사가 TK 지역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나들인데 너무 정치적 행보로는 연결 안 시켜도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하고 다음 주에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최근에 좀 지지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반드시 뭐 당 지지율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인데 어느 분은 방문하고 어느 한 분은 빼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보셨지만 저렇게 지지층이 여전히 몰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네. 지지하는 분들 가끔 그 집 앞에 모이시니까요. 물론 뭐 어떤 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당 지지율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반드시 찾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행보에 너무 정치적인 해석 금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해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이고 지금 뭐 상영관 찾기 위해서 지금 모금 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뭐 상영관은 정해졌습니까? 글쎄 뭐 저 부분은 아직 많이 노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물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식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뭐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청와대 퇴임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잊혀지고 싶다. 근데 이제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왜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저렇게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보면 활동을 안 하게 놔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의 실정과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것을 틈만 나면 문재인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문재인 탓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남 의원도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뭐 이렇게 허술했는데 지금에 갖고 왜 안보를 따지냐. 이거 국민들이 듣고 시청자들이 들으면서 그럼 그때 실수했으면 당신들도 실수하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잊혀지고 싶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서 양산 그 마을로 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그럼 지금은 잊혀질 수 없다로 좀 바뀐 겁니까?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갖고 당시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 다 기소됐잖아요.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들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당시 전체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통령 입장에서 발 편히 뻗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적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이 정부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잊힐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 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근데 확실히 문화 예술 뭐 이런 방면으로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보면 영화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 중에 임기 중에 이루어졌던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그로 인해서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그런 내용이 과연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퇴임한 지 불과 얼마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미화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사실은 사실대로 다루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사실을 다루는 영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불과 1년도 채 안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한다? 이게 우리 정서상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잠깐 추가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데 한 수 위인 것 같다.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창작 영역입니다. 창의성 영역이죠. 창의성이 높은 민주당에 대해서 국힘은 좀 배우시길 바라고요. 아니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국가가 영화 무지하게 많이 만듭니다.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선전선동의 도구로 영화를 참 잘 활용하죠. 사회주의 국가들. 듣는 예의를 좀 배우세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라고 해야지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직 대통령을 사사건건 형사 관련 사건에 소환했잖아요. 1년 내내.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법률가들이니까 정확하게 처리했겠죠. 그러면 공정한 정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정한 정부가 지지율 30%밖에 못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국힘에서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원인 제공하고 이 정부가 윤 정부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먼저예요.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반성하세요. 예, 남은 얘기들이 좀 많아서요. 자, 정광훈 목사 얘기 하나만 좀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뭐 전광훈 목사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설전도 있고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약점 잡힌 게 있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엄중 경고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전 목사 추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징계 가능성 얘기가 좀 나와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언이 나왔을 당시 바로 징계를 추진하든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뭐 우파 통일 발언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뭐랄까요? 구체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근데 들고. 한 언론 단독 그 보도에 의하면 당 핵심 관계자 발로 대통령실 뭐 여당 지도부 모두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와서요.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징계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 앞선 발언부터 포함해서 징계를 해야겠죠. 이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합쳐서 징계 사유를 삼는다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재원 최고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국힘이 할 일이지만 문제 처리 방식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김재원 최고가 저런 발언할 수 있고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그 일정한 조력자가 전광훈 목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1년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스팔트 극우와 선을 끊어라 라고 하면서 당에서 아주 강도 높게 얘기했거든요. 전광훈 목사하고 손을 끊어라, 손절하라 라는 얘기는 당 지도부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는 문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고 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 원인의 저수지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왜 입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힘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이게 석연치 않은 거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조금 보셨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짧게요.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창당했던 자유통일당인가요? 뭐 하여튼 그 당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적어도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을 갖고 있어야 뭐 징계를 하든지 출당을 하든지 할 텐데 오해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오해하셨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광훈 목사가 당에 자꾸만 해를 미치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전광훈 목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체 전광훈은 없잖아요. 어떻게 징계를 해요? 아니 당원이 아닌데. 전광훈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 추진할게요. 김용남. 자, 마지막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허위 사실을 많이 유포하세요. 넘기겠습니다. 정말 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두 분이 김용남 너무 의원이, 사이가 좋으셔서. 아니 김용남 의원이 상식적인 분인데 오늘 보니까 대미관만 빼고는 다 상식적입니다. 두 분 모두 상식적으로 좀 발언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당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 건의를 했는데 자,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면 왜 안 되는지 국민의힘 입장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 입장 차례로 듣고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건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 논란이 있고요.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립니다.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좀 말씀을 단정적으로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형을 선고받은 건데 그렇게 보면 그 전임인 안형환 위원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산업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넓게 보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익을 내자고 하는 기업이 아니질 않습니까? 자, 최민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방통위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공정성, 객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허위사실 유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형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방통위원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방통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쪽 3인 그리고 국민의힘 쪽 2인인데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민주당 쪽이 4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4대 1이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근무해서 아직 만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결격 사유도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주장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 전력을 문제 삼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이 되었고 지금 국힘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면복권 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민권을 받거나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법적 지위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성준 의원이 잘 말씀했듯이 무슨 이해단체나 이익 관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3대 2인데 3위 여당 그래픽 좀 주시죠. 3대 2인데 3위 여당이고 2가 야당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입니다. 제도의 허점은 제도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제도는 고치지 않고 이게 사람을 갖고 논의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국힘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당 추천목, 야당 추천목으로 결정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곧 김현 의원이 9월인가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당 추천목으로 또 한 명 들어갑니다. 이게 제도가 이전되는 과정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사각지대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라. 3대 구조에서 4대 1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두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발생한 강원도 강릉 산불이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8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문화재와 주택이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전 8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해 산림과 주거지 등 379헥타르가 산불 영향 구역에 들어갔으나 오후 들어 내린 비로 급속히 새가 줄어 오후 4시 반쯤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강릉시 안현동 주택에 살던 80대 전모 씨로 전 씨는 불에 탄 주택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12명이 화상과 골절상을 입었고 이재민 557명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와 사천중학교 등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주택과 펜션은 모두 100여 곳이 전부 또는 일부 소실됐고 강릉 방해정 등 문화재도 부분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강릉 산불 원인은 강풍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불꽃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며 전선을 끊었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선이 끊어진 지점과 발화 지점이 일치하고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릉시 난곡동에서 난 산불의 주불이 8시간 만에 진화되면서 당국이 야간 진화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불 진화 이후에도 강릉 지역 일부 펜션과 야산에서 잔불이 이어진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소방력을 동원해 야간 산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바람 방향에 따라 재발화 위험 지역을 4개 구역별로 선정해 지상 진화 인력을 배치하고 뒷불 감시와 예방 순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 지역에는 거센 강풍까지 덮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거센 바람에 대형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고 건물 천장이나 외벽이 뜯겨나가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최미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을 못 견디고 뜯겨버린 주유소 천장.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방향을 안내하던 교통 표지판도 길을 잃었습니다. 종이를 접어놓은 듯 철제 표지판이 위로 바짝 접혀 얼마나 센 바람이 분 건지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학 캠퍼스 한쪽을 장식하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도 강풍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달가슴곰 반다비 동상은 바람에 밀려 굴러 떨어졌습니다. 강풍 피해는 영동 지역 전역에서 잇따랐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설운동장, 입구의 철제 구조물이 땅에 완전히 쓰러졌고 철제 울타리는 구조물에 깔려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상가 외벽도 강풍에 무너져 건물 안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잔해가 이리저리 쏟아진 바닥은 엉망이 됐고 또 다른 상가 앞에서도 사각기둥 형태의 5개 간판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또 속초에선 강풍이 전신주도 넘어뜨렸습니다. 전신주는 밑동만 땅에 남긴 채 맥없이 부러지고 깨졌고 절단면만 흉물스럽게 내보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몰아친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 산불의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지역 곳곳을 핥히며 처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강풍에 이어 내일은 전국에 황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륙의 강풍특보는 밤사이 해제되겠지만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일 낮 동안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황사가 예상된다며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내일은 주의 단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 단축 수업 등 안전대책 시행과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몽고 초원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가 중국 대륙의 3분의 1을 뒤엎었습니다.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황사가 올해 벌써 8번째인데 앞으로 몇 번 더 몰아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눈앞에 온통 모래먼지가 자욱합니다. 낮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차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강풍을 타고 양쯔강 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 面积是现在统计是370万平方公里，就是我国占我国土面积的1/3还多。 수도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또다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솜털 같은 버드나무 꽃가루 날리는 시기와도 겹쳐 마음껏 숨 한 번 들이켜기 어렵습니다. 我特意把帽子戴上，因为我觉得这个沙尘下来了以后，整个身上都会有这种尘土的这种味道。 올해 벌써 8번째 대규모 황사인데 문제는 아직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몽골 초원에 바람까지 거세져 올해 황사는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预计13号到15号还会有冷空气来袭，给中国北方再度的制造沙尘天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 초원에 대형 화재까지 겹쳐 공기는 더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갑자기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성남 정자교. 자, 포털 사이트 로드뷰를 분석해 봤더니 무려 7년 전부터 보행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꼬박꼬박 진행하던 안전점검에선 왜 이번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강민경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로 본 경기 성남 정자교의 모습입니다. 멀쩡하던 보행로가 2016년의 기점으로 아래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합니다. 3년 뒤인 2019년에는 난간도 가라앉더니 2021년에는 차도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일 보행로가 내려앉기 직전 CCTV 화면에 포착된 균열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사진을 훑어봐도 도로 처짐과 균열 현상이 드러났는데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교량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까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교량으로서 이종 시설물인 정자교는 이 가운데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만 받으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술자가 맨눈으로 외관을 들여다보는 정기 안전점검으론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도로 균열이 관찰되더라도 시설물을 보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유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설계 기준에 맞게 식용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실시한 정밀 안전 점검 역시 간단한 시험 장비만 사용하고 설계도까지 살펴보진 않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밝혀내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당구청은 지난 2021년 탄천 다리 20개를 정밀 안전 점검하는데 1억 7천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다리 하나에 800만 원쯤 들어간 걸로 이 단가로는 사실상 서류 검사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기 점검 같은 경우를 주셨을 때 거기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안전 역량이 충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2급과 3급 시설물만 해당하는 정밀 안전 진단 의무를 교량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노후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병역 면탈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둘은 소속사를 위해서 그리고 인기를 잃을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검찰은 법정에 들어선 뒤에야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병역 면탈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 래퍼 라비는 취재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 말씀 말고 다른 이유 혹시 있으신지.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계약을 맺고 구 씨 조언에 따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그루블린 소속 래퍼인 나플라도 함께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나플라는 우울증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했고 이후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서류를 조작해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에선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 이후 라비는 자신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플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어렵사리 얻게 된 인기가 군복무 때문에 사라질까 두려웠고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라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병역 면탈을 도운 그루블린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서초구청 직원 3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병무청 직원과 나머지 서초구청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할 부분이 있다고 해 이번에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먼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보강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는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사단체들이 삭제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에서 졸업 이상으로 명기하기로 했는데 역시 간호협회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중재안이 공개되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왔고 결국 1시간 만에 간호협회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합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못 받았어.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의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수정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간호조무사협회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당정 간에 더 조율을 거쳐서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간호사 대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계 직역이 총파업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의 양국관리법 개정 법률안 설문조사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이 법이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 부담과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갤럽의 질문 항목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해 응답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양국관리법의 국회 통과 내용과 개정 내용을 설명한 뒤 1번 쌀값 안정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 2번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라는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기아의 자동차 공장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혁명적 전환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R&D와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글이 경쟁사의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과 게임 산업 혁신을 저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앱마켓의 선두주자는 구글 플레이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견제해 왔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토화면 등 눈에 잘 띄는 구역에 게임을 배치하는 피처링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구글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게 한 겁니다.
매출 증대 등의 매우 중요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게임 개발사들을 구속하여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구글과 조건부 거래를 하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 11곳의 대형 게임 94%가 구글에만 출시됐습니다. 특히 넷마블의 리니지2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M 등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게임들은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국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출시가 막히자 원스토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실제로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5에서 10%로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같은 시기 구글의 게임 유료 구매자는 30% 가까이 늘었고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이며 실적 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421억 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조건부 거래로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까지 줄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하고 진화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나들목 인근을 주행이던 승용차 뒷바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순찰 차량이 화재를 목격하고 승용차 정차를 시도했지만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정차하지 못하자 순찰 차량이 승용차를 앞지른 뒤 추돌을 유도해 갓길에 정차시켰습니다. 불은 순찰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긴급 진화해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4일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현미 씨의 연결식에서는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이 조사를 낭독하고 후배 가수 박상민 씨와 알리가 추도사로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추도사에서 후배 가수들은 노래에 대한 고인의 열정과 가요계에 남긴 업적, 크고 넓은 마음을 본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쪽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5도, 대관령 영하 2도, 대전 2도, 대구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 비교적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과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는 모레부터 누그러지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공기가 무척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